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회사 선배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이제 손가락 꼽히는 분이자, 또 그리고 제가 왜 이분을 좋아하냐면은 계속해서 발전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같이 알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분이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있으신 우리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을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 그리고 각도기가 사랑하는 투자자 시간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2020년에 장이 이제 막 올라가는 그 시점에 모셔서 야, 이번 장 보통 장 아니다, 네,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 제가 그때 제목을 초강세장이 온다, 13년 만에 초강세장이 온다, 좋았던 방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그 정도는 아닌데 뭔가 좀 다른 기류가 조금 잡히는 시점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아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일단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다른 걸까요? 저는 분위기가 거의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 여러 방송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지난 9월이 바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혹시 뭐 또 한 번 더 조정이 오면 그 조정이 전저점을 깨지 않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가 침체가 오더라도 연착륙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지난 연말에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9월 바닥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으면 바로 상승장으로 전환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올해 시장에서 우리가 지난해와는 다르게 전면전은 쉽지 않을 수 있어도 이제 게릴라전이라도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전 최근에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경제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느냐가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은 경제가 좋아지고가 아니라 변화가 있고 없음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시장에서 2008년까지 하나 끊고 2008년에서 지난해까지 하나 끊으면 사이클이 끝났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사이클, 또 네. 새로운 어떤 경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변화들을 겪을 것이고 그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을 잘 찾으면 지수 여부와 상관없이 네. 저는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한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이제 그 한 시즌이 끝났다,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시즌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정말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그건데, 2020년에 코로나와 그 다음에 강세장, 그리고 하락장, 요거하고 똑같이 대깔꼬마니가 한 번 있었어요. 98년, 99년도 IMF 이후에 강세장,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과 2001년도 닷컴 붕괴. 네. 예, 그 기간하고 지금 이 기간하고 너무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번에는 주식에서의 닷컴 버블이 아니라 코인 버블이었죠. 코인 버블이 박살나면서 이렇게 무너졌고, 그 전에 위기로 인한 폭락이 있었고, 그다음 대반전. 예. 그러니까 IMF 때도 IMF로 인한 폭락과 대반전,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 모양새는 다르지만 대깔꼬마니처럼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면 2002년부터 9.11 테러 이후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기도 하지만 하락도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이제 1999년하고 비교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올라가는 것까진 맞는데 1999년하고 이번 장세에서 크게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뭐냐면 99년 닷컴 버블은 하드웨어,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 버블이었었어요. 그러네요. 그 당시 제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 네.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펜티엄 컴퓨터, 네네. 586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즐기시는 인터넷이라는 이 좋은 환경, 클릭만 하면 되는 인터넷 환경이 그때 처음 나왔었어요. 그 세상이 되게 좋아질 거란 기대로 많이 오르기도 했고, 실제 컴퓨터가 많이 팔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컴퓨터가 많이 팔린 걸 대변해서 실제 수많은 분들이 이제 통신사에 가입을 한 거예요. 네. 야, 나도 인터넷을 즐겨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SK텔레콤, KT 이런 주식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드웨어 버블이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와 관련된 수요가 좋아지다 보니까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들이 늘어났죠. 네.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문제는 뭐냐면 하락하는 과정에서 1차 하락은 당연히 컴퓨터가 안 팔릴 거니까 컴퓨터 회사들이 뭐 재고도 조정하고 싸게 팔고 이런 과정이었었고 네. 그 다음에 2차 하락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와 비교해 보니 지금 2차 하락이 안 왔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혹시 2차 하락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2차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당시 99년에 있었던 2차 하락은 재고 조정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공급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기업들이 파산하는 과정이었었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하이닉스라는 회사였었어요. 그 당시 이름이 현대전자였었고요. 네, 네. 현대전자는 35,000원이 넘던 주가가 150원까지 빠집니다. 네. 그것도 부족해서 22대 1 감자까지 하게 돼요. 네, 네. 그럴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컴퓨터 회사들, 세진 컴퓨터도 파산을 하고 맞네요. 또 뭐 최근에는 뭐 파산까지는 했지만 삼복 컴퓨터도 많이 쪼그라들고 네. 이름도 없는 컴퓨터 회사들이 거의 파산했던 게 2차 하락이었었어요. 쉽게 그러네요. 얘기하면 네. 엄청난 공급자들이 줄어드는 과정. 그게 2차 하락의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뭐가 다르냐면 이번 시장은 소프트웨어 버블이었었어요. 흔히 얘기하면 플랫폼 기업들. 이 기업들은 공장이 없어요. 그러네요. 사실 공장이 없다 보니까 구조조정해야 될 게 공장이 없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자가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 99년에 닷컴 버블 때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만들어 수많은 공급자들이 있었다면 네. 플랫폼 경제는 핵심이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글이라는 독점적 구조, 네. 아마존이라는 독점적 구조, 대부분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자가 없는 독점 구조였는데 이게 조금 과잉 투자가 되고 너무 과하게 올랐다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전처럼 글로벌 공급자들이 과다해서 자기들끼리 있어서 지금 없어질 기업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가 다른 거고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있는 소프트웨어 버블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우리가 보통 팹리스라고 부르죠. 그렇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 팹리스, 팹이 공장이고 리스가 없다는 뜻이니까 공장이 없죠. 그러니 구조조정에 날 공장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만 자르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러네요. 따라서 이전에 99년에 있었던 2차 하락이 이번 시장에 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다른 점들을 좀 깨알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보셔도 되고 실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주셨었던 2000년대 초반에 9.12 테러 이후에 실제 주가가 대세 상승으로 갔었던 기폭제는 뭐였냐면 2011월, 11월에 있었던 중국의 WTO 가입이었었어요. 그렇죠. 결국 중국이 산업화를 한다고 해서 오른 게 아니라 산업화를 해도 글로벌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게 들어오면서 중국이 이제는 글로벌 무역을 담당하면서 올랐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시장의 질이 바뀌었었던 거라 보시면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그쵸, 경우는 그쵸. 비슷하게만큼 이제 미국도 내가 스스로 밸류 체인을 구성해서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 바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어떤 시장의 변화들이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 웃긴 게 뭐냐면 최근 시장 흐름 보시면 너무 웃긴 게 최근에 시장에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이 추세 전환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유럽이죠. 그렇죠. 유럽 뭐 FTSE 네. 신고가니까요. 맞습니다. 유럽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외 지역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지수가 상승 추세 전환한 국가와 아닌 국가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플랫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없는 맞습니다. 나라들이 오히려 없는 나라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참고로 오늘 시점에서 지금 루이비통은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네. 가장 시총이 높아요. 그래서 플랫폼이 없는 국가들의 지수는 상승 추세 전환했네. 그런데 여전히 플랫폼의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라든가 아니면 그와 연관됐던 반도체 기업도 있으니까 뭐 대만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선을 못한 거죠. 그 차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해주신 중에서도 딱 이렇게 얘기하셨는 게 좀 떠오르는 부분인데 99년에는 이제 재고 조정이 아니고 기업 파산에 의해서 이제 99년 이후에 버블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라서 기업 파산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파산까지는 할 이유가 없고 너무 수익이 좋고 하니까 감원이
파산하고 비슷한 그렇습니다. 맥락이 아닌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보면 구조조정 핵심은 사람 줄이는 거고요. 실제 최근에 빅테크 관련해서 지금도 네. 최근에 뭐 아마존도 몇만 명 줄인다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네네. MS가 1만 명 그러니까요. 감원한다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람만 내보내고 나면 안타깝긴 하지만 네. 제가 볼 땐 그 과정이 모조리 끝나요. 왜냐하면 여전히 얘네는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미 수익도 나고 있고 비싸다 뿐인 거지.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들 기업이 뭐 파산하거나 어떻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죠. 그렇죠. 빅테크 업체들이 파산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네. 일이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망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반등이 벌써 80%나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구조조정이 끝나면 2001년도 있었던 닷컴 버블 붕괴가 거의 비슷한 궤적하고 좀 진짜 대깔끔하네. 그거를 비슷하게 갖다 대시면 네. 오판을 하시게 돼요. 그래요? 소프트웨어 네. 버블과 하드웨어 버블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라 사실 이전하고 비슷한 사례였었으면 주식이 제일 쉽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네네네. 예.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중국의 부상에 의해서 한국 시장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진짜 대세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주식 부자들이 진짜 제가 보기엔 그때가 주식 부자 제대로 나온 첫 번째 시즌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으면 예, 예. 그냥 시장에 참여만 하고 대형주 참여만 하고 있어도 중견주 참여만 하고 있어도 시장에서 부자가 탄생했던 네. 그런 시즌인데, 자, 이번에 좀 다른 거는 쪼이고 있었던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걸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아니다, 해봐야 2019년 18년 정도 수준의 그 리오프닝일 뿐이다. 뭐 100%까지 올리는 거지 130, 150%까지 올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을 뭐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그러네. 미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교들, 뭐 하버드를 비롯해서 모든 대학교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을 와일드 카드로 보고 있어요. 와일드 카드란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게임을 바꿀 수 있는 카드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교수님들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렇고 네. 또는 전미경제학회에서도 이번에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경착륙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즉 시장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우려 중에 하나가 연준의 저 강한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생각보다 크게 풀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 우려에 대해서 IMF조차도 네네네. 굉장히 시장이 달라질 건데 그 근거를 두 가지. 하나는 생각보다 고용이 강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즉 미국이 경제가 나빠지는 것도 막는 게 중국의 리오프닝인데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걸 작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누구보다도 그 중국에 대해서 잘 아시고 중국도 누구보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시니까 여쭤보면 중국 리오프닝이 정말로 세계 경제의 어떤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14%예요. 14%예요, 벌써? 미국이 28% 정도 되고 딱 더블인데 미국이. 그런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비, 서비스업 소비라든가 IT 소비를 국한을 하면 미국과 별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례가 없는 봉쇄를 했었어요. 우리는 봉쇄는 했다고는 하지만 돌아다닐 수도 있었고 상품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중국은 안 그랬어요. 아예 돌아다니지도 못했고 배달도 안 됐을 정도로. 맞아요. 이에 비해서 중국인들이 하여튼 경기가 안 좋아질 걸 대비해서 오경이라는 돈을 지금 저축으로 지금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얼마 전에 유럽을 다녀왔지만 중국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럽 경기가 특히 관광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었고 어디 박물관 하나 들어가면 2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그럴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명품 매장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물건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지금 신고가겠죠. LVMH 같은 경우.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다른데 여기에 만약에 중국인들이 가세한다라고 보면 최소한 우리 경제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중국인들이 유럽을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네네. 유럽을 많이 가게 되면 유로화가 여기서 추가 강세로 가요. 그러면 달러는 약세로 전환하면서 네네네. 원화가 추가 강세의 여지가 남겨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려고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작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사실은 중국 시장을 한번 지금 살펴보면 오늘부로 외국인들의 중국 시장 매수가 올 들어서 16조를 넘었습니다. 오늘부로 아마 17조가 넘은 것 예, 같은데. 17조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17조면
순매수 기준으로 2022년에 샀던 거를 이제 초과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달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사고, 그러니까 그 지난 작년도에 이제 전인대에서 정말로 나쁜 그림이었던 후진타워 거의 쫓겨나는 듯한 한 영상을 전 세계에 송출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패대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홍콩 관련해서 주식을 패대기를 치면서 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샀고, 홍콩 항생테크는 6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고민해야 될 게,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 싸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블록화가 시작되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는 과거의 하나의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건 이제 끝났고 신냉전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막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리얼 퍼거슨 교수도 아니다, 세계가 끝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선엽 이사님한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록화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선엽 이사님 개인적인 의견은 진짜 세계화가 끝나고 블록화, 미국 중심의 하나의 동맹체, 그다음 중국 중심의 동맹체 이런 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일부는 그렇게 돼도 그냥 세계화가 유지될 건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사실 그 퍼거슨 교수가 얘기한 거에 저는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말은 탈세계화였지만 냉정하게 보면 탈중국화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렇죠. 탈중국화가 맞는 게, 미국 같은 경우가 밸류체인을 구성을 할 때 흔히 얘기하는 첨단 제조, 즉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는 미국에서 했지만 사실 나머지 산업들은 여전히 동남아에 남겨놨기 때문에 100% 세계화가 없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웠고, 그러네요. 중국을 배제시키는 그림이 핵심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네요. 중국이 그걸 알고 지금 술수를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술수가 한 두 가지가 됩니다. 어떤 술수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거기서 배제되는 그림이면 중국이 기술적으로는 불리하죠. 반도체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여기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크게 필요한 게 동맹이라는 거하고 기술이 필요해요. 이걸 얻기 위해서 중국이 글로벌에 대해서 유화책을 쓰기 시작한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갑자기 WTO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들이밀면서 내가 갑자기 잘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원래 지킨 적이 없었어요. 저도 웃겨가지고. 이게 되게 웃기죠. 네. 항상 미국이 건전한 세계 무역을 잘하고 이래야 할 땐 되는데 안 하더니. 근데 예. 입장이 바뀌었어. 왜 너희는 폐쇄 무역하냐, 우리 자유 무역하자라고 중국이 나서는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고립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미국은 그렇게 몰고 가고 싶은데 중국은 내가 고립되기 싫으니 그럼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유화책을 보내기 시작하다 보니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그 기간이나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도 중국도 경제가 지금 살떨릴 정도로 안 좋아요. 특히 중국 경제.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선 이 살떨리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서 더 만약에 여기서 분쟁을 할 경우는 사실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현 상황에서 아직 탈세계화가 되지도 않았고 탈중국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무너지면 미국도 무사한 그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 손을 잡은 거는, 야, 우리 그래도 서로 파국은 한번 피해보자. 서로 너무 힘드니까 일단 잠깐 휴전.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어쨌든 미국이나 중국 경제, 특히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 현재는 서로 나쁜 길을 가지 말자는 측면에서 잠시 휴전했다는 게 우리한테 긍정적이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 이 미중 간의 갈등에서 다른 동맹을 끼워안고 또 그 상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이 노력 자체는 어쨌든 글로벌 경제는 나쁜 건 아니다. 그렇죠. 이걸 봤는지 최근에 반도체 동맹과 관련해서 일본과 네덜란드, ASML인 네덜란드가 미국과 같은 뜻을 비추지 않았어요. 미국이 야, 여기 하지 마 했는데 네덜란드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라고 지금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균열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엊그제도 네. 네덜란드하고 만났죠. 예. 자꾸 만난다는 거는 해결이 뭔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만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어쨌든 네. 뭔가 숨통이 트여진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런 두 국가가 양대 G2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상황을 갔으면 우리 입장에서도 좋을 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나름대로 어쩐 휴전의 모습 나중엔 결국은 그렇게 하긴 할 것 같은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그 시기도 지금 당장이나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면 어쨌든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상황이 플러스 요인이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네.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 중국을 오랫동안 보셨고 정말로 저희 이제 같은 소속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소속사 기준으로 중국을 가장 많이 다니신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많이 다니신 분이고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우리 저도 애널리스트였었습니다. 아, 맞... 죄송합니다. 그때 애널리스트였었어요. 미안.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가장 중국을 많이 다니셨던 애널리스트셨고, 네, 우리 이선엽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이 경기가 이렇게까지 부진한 적 처음인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거의 지금 임계치까지 와 있을 정도고 이게 사실 부동산 때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항상 경제가 완전히 틀이 바뀌고 어려워질 때 공통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무너질 때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1929년에 있었던 미국의 대공황도 사실 부동산 폭락발 위기 중에 하나였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몇십 년도 사실 부동산이 촉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 리만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리만 브로스 사태도 결국 부동산이 촉발을 했고 사실 중국이 공산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국가보다도 중국의 부동산 버블도 심각했거든요. 그러면 이 버블이 터졌을 경우 일반적인 국가들은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고 결국 이걸 연착륙 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생각보다. 그리고 본인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제일 조건은 내가 정말 대수술하고 있을 때 누가 뺨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막 수술하고 있는 사람 뺨 때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미국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정말 연착륙을 하고 현재는 위기를 잘 태기하기 위해서 결국은 글로벌 시장과 척을 지면 안 되고 사이좋게 지내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유화책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도 보셨던 빅테크 규제도 풀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단히 큰 거예요. 우리가 알고 물론 빅테크는 이미 길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풀었던 건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다급함을 받고 저 정도 다급하면 뭐든지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뭐든지 할 것 같다의 모든 거는 시장에 다 좋은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의 나쁜 길과는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어려워진 경기가 중국은 결국은 극복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 파고가 있으면 안 되니 이걸 잠잠하게 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중국도 최근에 뭐 단순히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빅테크 규제를 풀면서 더 올라간 게 컸어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국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어도 아니 뭐 정부가 계속 저렇게 관련 기업들을 투자 규제를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잘 가다가 규제 맞고 떨어지고 규제 맞고 떨어질 텐데 근데 확실히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또 하나는 현 상황에서 올라간다고 해서 추가 규제를 하면 아무도 이제 중국을 안 믿겠죠. 그럼 돈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향후 몇 년 동안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시장도 더 열고 이게 더 개방을 뜻하는 거거든요. 더 열고 시장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중국이 연착륙하는 길이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 연착륙의 길이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좋긴 하지만 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탈중국 세계화가 깨지는 게 아니고 탈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전 여기 사실 솔직히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최근에 제조업 경쟁력이 정말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고 자동차 수출을 유럽에 하고 있는 나라가 됐고 이제 비행기마저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탈중국화가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해야 돼요. 가능한 게 아니라 안 하면 미국이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그 이제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세계화라는 게 말이 세계화한 거지 그냥 우리 표현으로 심플하게 얘기하면 본사는 미국에 있는데 공장은 세계에 나가 있는 거고 그 나가 있는 세계에서 전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이 터졌을 때 군사적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때 사실 미국이 이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국가를 배척을 하면 여국가에서 내가 물건 안 주면 그만이죠. 왜냐면 지금 미군 본사만 있는 거지 만드는 공장이 전혀 없는데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때 간접 경험을 한 거예요. 네. 와 저렇게 밸류체인이 다 중국에 가 있고 중국이 한번 막히니까 우리 모든 물건이 완전히 스톱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스톱이 되는 게 단순히 물건을 못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유발을 했잖아요. 네. 생각보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네. 이제는 시간을 두고 최소한 우리 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 특히 첨단과 관련한 거는 중국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었을 때 중국한테 조달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립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반드시 중국을 100% 배제해서 없앤다라는 개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국과의 무슨 문제가 생겼었을 때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는 갖춰야 된다. 이번에 그게 또 본 게 러시아잖아요. 네.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보니까 여기서는 또 에너지 주권이 문제였었죠. 네. 뭐 독일하고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의 가스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끌려다녔었던 거잖아요. 결국 시장에서 보게 된 게 뭐냐면 한 국가에 너무 많은 특정 산업을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오히려 발목이 잡히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당 수준의 리쇼어링 이로 인한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 같은 경우는 미국 스스로 하려는 노력들은 제가 볼 땐 앞으로도 중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브래튼 쿡이 TSMC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향후에 미국에서 나오는 칩으로만 애플 아이폰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폭스콘이나 페가트론도 이제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동남아나 또 인도로 옮기겠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들어보니까 이거와 연계돼서 그런 실질적인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탈중국화를 하면 가장 속상한 게 중국일 테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지금 유화책을 하고 자유무역을 얘기하면서 우리 그냥 소통하는 그런 무역을 하자라고 막 비고립 정책을 지금 취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게 그 핵심에 애플이 있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봉쇄 정책이 너무 길어지면서 애플이 생산 중단이 너무 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공장을 빼기 시작했어요. 네. 문제는 애플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그러니까 미중 간에 굳이 갈등이 있지 않아도 빠져나가는 구조가 돼버려요. 네네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산업에 대한 공동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공장이 빠지고 시장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는 중국하고 무역을 줄여도 되는 입장이 되면 중국 입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산업들에 대한 이탈을 막아야 연착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국제무역을 잘 지키고 있고 방역도 이제는 다 풀어줄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역도 전부 다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경기 악화, 그 다음에 시위 이런 것도 있었으나 그럼요. 그것도 중요하죠. 예. 있었으나 마지막에 급하게 단 한 달 만에 미친 듯한 제로 코로나의 폐기가 애플 공장 빠지는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이건 미쳤다. 어마어마한 이슈였던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경제고 이걸 지탱하려면 경기가 온전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술하는 환자는 몸 상태가 제일 좋아야 돼요. 네. 그런데 몸 상태가 만신창이가 되면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코로나도 극복 못했는데 많은 공장들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 아까 또 미중 갈등 속에서도 어려운데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정책의 방향을 100% 전환을 했다. 그만큼 중국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너무 다급했어요. 다급했다. 예. 그게 진정성이 보였어. 와, 쟤네 이러다 정말 쉽지 않겠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무서웠지만 저는 지난해 시장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중국하고 일본이었었어요. 이렇게까지 다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따지고 보면 그동안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라고 중국의 성장 엔진이라고 불렀던 중국의 부동산 이게 가동을 옛날처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올랐던 부동산을 식히기 시작을 하면 중국의 부동산 구조가 우리하고 또 많이 다르거든요. 중국은 땅을 임대를 해주고 뭐 시행사 따라 있고 뭐 여러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 연착륙이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진 않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2008년 금융위기부터 결국은 대부분 경착륙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제대로 취한다는 그런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중국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분명한 건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여튼 부동산을 망하는 걸 이걸로 인해서 부작용을 굉장히 막으려면 다른 데서 계속 이거를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나쁘면 안 돼요. 결국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하고도 손도 잡고 모든 규제도 다 풀고 이런 것들도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누가 보더라도 장기간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없어야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엔 짧은 시간의 반등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법 의미 있는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왜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난해 나갔던 것보다 한 달도 안 돼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게 뭘까요? 자, 우리는
투자자분들은 저희 말은 못 믿어도 외국인은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외국인들은 자기 돈 17조를 산 거예요. 걔들도 주식하는 애들인데 손해내려고 산 건 아닐 거고 왜 저 친구들이 저렇게 대단할 정도로 그동안 중국을 다 빼자고 했던 애들이 그러면 한국이 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말까지 나왔던 그 상황에서 왜 갑자기 중국을 저렇게 정말 미친 듯이 샀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한국 뭐 한 4, 5조 가까이 지금 사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파생 아닌가? 그럼요. 영향이 있어요. 네. 중국 경제 좋아지면 그거에 대한 소비 영향도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중국의 위안화와 한국 원화는 동반해서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차익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엔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네. 지금 앞서 그 중국이 이제 그 유화책을 해서 비고립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말 신기했던 그 게임과 관련된 파노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게임 허가죠. 쉽게 얘기하면. 작년도에 파노 허가 12월 이전인가 11월 이전까지 거의 몇 개 손가락으로 실 정도밖에 안 났는데 갑자기 12월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1월 달에 파노가 88개나 발급이 돼요. 전부 다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엔터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엔터도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하고 연관해서 한국 시장의 효과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일 것 같거든요. 그럼요, 충분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파노를 풀어줄 정도로 이제 중국의 게임 경쟁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건 그렇죠. 네, 솔직히 뭐 이제는 뭐 풀어준다고 해서 그 한국의 게임 때문에 중국의 게임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있어서 풀어준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경쟁력이 또 풀었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게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 최근에 이제 그 마블 시리즈, 네, 마블 시리즈가 중국에 상영이 된다는 건 사실은 적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그 콘텐츠를 열어준다는 건 말씀하셨던 그 중국의 유화책의 한 방편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좋으나 싫으나 자기네가 정말로 글로벌리 뭐 편협한 무역을 하는 게 아니고 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OTT나 우리나라 것도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결국 순차적으로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게 굳이 우리 걸 보실 거보다 미국 것까지 풀어준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런 유화책이 단기간에 끝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피해 또는 이런 안 좋은 경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기간 동안 중국은 몸 상태가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스스로 자해를 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러면 외국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좋아야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다시 시진핑 주석이 나와서 규제를 하고 그러면 아무도 이제 안 믿겠죠.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늑대 소년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진정성 있게 풀어줬고 이게 지속 가능하구나라는 게 되어야 중국이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외국인들이 알아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최근에 중국 관련해 리오프닝 관련주 오르니까 그냥 뭐 테마겠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 전방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하는 투자인사이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